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헬스케어 발전사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에는 고대에서 로마 시대, 또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서 근대까지 헬스케어 발전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근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헬스케어 발전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공학 분야가 또 최근 헬스케어 분야가 인공지능의 기술이 도입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또 발전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는 기초과학이 크게 진보한 시기였습니다. 그 화학, 또 생리학, 약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물리과학의 발견이 헬스케어에서 큰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D 1903년으로 이제 거슬러 갑니다. 1903년에 최초로 생체에서 발생되는 그 전류를 활용해서 시제품, 헬스케어의 그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네덜란드 그 생리학자 윌리엄 아인트호벤입니다. 그는 심장이 사람의 심장에서 내보내는 그런 전기신호, 그 전기신호를 측정하는 심전도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심전도 장치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용어는 오늘날 윌리엄 아인트호벤으로부터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로로 1924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인트호벤의 이런 심전도, 또 심혈관 관계된 이런 전자, 전기 측정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아래 이 그림은 아인트호벤이 개발한 그 심전도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무게가 한 270kg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심전도를 심장에서 박동하는 정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신호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계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강한 그런 자석 사이에 매우 가는 이제 필라멘트를 넣습니다. 피부에 부착을 한 이런 전극이 있겠죠. 이런 피부에 부착한 전극, 이 전극에서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나오면, 여기 이제 전선이 있죠. 이렇게 흘러 나오면 그 전류가 이제 필라멘트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류에 의해서 이제 필라멘트는 그 안에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기장이 곧 선에 힘을 가해서 선을 움직이도록 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비오사바르트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하면 그 전류가 어떤 도체에 들어가면 자기장에 생기고, 그 자기장이 이제 전류의 어떤 수직인 형태로 만들어지고, 또 자기장의 세기는 또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한다는 그 비오사바르 법칙이 있습니다. 그 물리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오라는 과학자와 또 사바르라는 이런 이제 과학자가 공동으로 1820년경에 그 물리 법칙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물리 법칙을 응용해서 심전도계를 이제 개발한 그런 과학자가 바로 윌리엄 아인트호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오늘날 심전도계의 모습입니다. 아주 가볍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심전도계이고, 또 심지어 이제 스마트폰에까지 이제 심전도계가 들어올 정도로 소형화되고 또 성능 우수한 오늘날의 심전도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전도는 이제 이 전극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전극이 여러 개, 한 3개, 최소한 2개
개에서 두 개가 필요하고 2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러 개의 전극이 있어야 되고 이 전극이 이제 피부에 이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전극이 부착된 그 사이에 전압,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전압의 차를 측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전압 신호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크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또 심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에서도 이 생찬에서 발생되는 이런 전기 현상을 아주 중요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전도계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 최초의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독일의 과학자 빌헬름 렌트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렌트겐이 있었습니다. 이 렌트겐은 음극성관에서 광선이 방출이 되는 그와 같은 연구를 하였고 또 우연히 그 음극성관에서 방출되는 그 광선이 이 다양한 물체를 관통하는 것을 실험실에서 발견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광선이니까 빛처럼 직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레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이 광선 이름을 또 뭐라고 칠까 이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 보면 이른바 미지의 값, 잘 모르는 것을 X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렌트겐은 아마 미지의 그 뭔가의 광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X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엑스레이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빌헬름 렌트겐입니다. 임상 분야에서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 엑스레이의 발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엑스레이가 이제 그 이후로 엑스레이 자체에 대한 속성을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 파장이 아주 짧습니다. 0.03에서 3 나노메타 정도로 아주 파장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엑스레이는 빛과 좀 다른 것은 빛은 대부분 물질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종이가 하나 있다 할지라도 빛은 통과하지 않죠. 그런데 엑스레이라는 이 광선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통과하기도 하고 또 반사하기도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반사하기도 하고 또 일부 투과하기도 하고 또 완전 투과하기도 하고 이런 그 엑스레이의 특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특성을 이용해서 인체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인체 조직에다가 투여하면 인체 조직은 다양한 물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양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만나면 엑스레이가 반사하고 어떤 물질을 만나면 엑스레이가 일부 반사하고 또 일부 투과하고 또 혹은 이제 완전 투과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궁극적으로 렌트겐은 인체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아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래 사진은 최초로 사람에게 찍은 그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유명한 이 렌트겐 이야기에 나오면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됩니다. 바로 렌트겐의 아내였던 겁니다. 자신이 준 결혼 반지도 이제 함께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속은 엑스레이를 투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뼈도 엑스레이가 투과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엑스레이에 투과하지 못하는 성분은 검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피부나 뭐 연골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엑스레이가 일부 투가 일부 반사하면서 이와 같이 엑스레이의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면 뼈가 부러진 부분들이 실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뼈의 구조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제 1895년 렌트젠이 엑스레이를 발견한 이후부터 실제 인체 내부에 뼈의 구조나 뼈의 골절이나 뼈의 이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는데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지금 엑스레이가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이 방사선학이 이제 따로 학문으로 분류되어서 나올 정도로 아주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30년경 이후부터는 엑스레이의 해상도를 높이기 시작하고 또 엑스레이의 시각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실 좋은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케이스가 이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물론 나이팅게일처럼 환자를 간호하여도 또 어쩔 수 없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감염입니다. 감염.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이제 사망을 할 경우에 아무리 잘 케어를 하고 할지라도 이 감염으로 이 사망할 확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1930년에 항생제나 이런 감염 치료약이 이제 사실 개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술 시 혹은 병원에서 감염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는 사실 현격히 줄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에도 사실은 이제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술 과정에서 그러나 이제 이런 항생제나 감염 치료약들이 개발함으로써 의사들이 좀 더 감염에 대한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1927년으로 거슬러 가면 이때 인공호흡기를 개발했습니다. 인공호흡하는 벤틸레이터를 개발했고 또 1939년에 하트렁 머신이라는 바이패스가 개발되었습니다. 바이패스라는 것은 바이패스 심폐기인데 심장, 여기 하트가 심장이고 롱이 폐는 거죠. 심장과 폐를 이제 사람이 이제 큰 수술을 하고 심장을 수술한다든지 폐를 수술한다든지 이런 심장과 폐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폐기능, 이 심폐기능을 실제 사람의 폐와 심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 심폐기능을 기계, 외 바깥에 있는 그 기계의 도움으로 혈액이 심폐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심폐기에서 이제 대동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와 같은 혈액을 잠시 바깥에서 순환시키는 그와 같은 기계를 하트롱 머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트롱 머신, 심폐기가 개발됨으로써 의사들은 대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1940년대에 심폐기의 도움 혹은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심혈관 수술도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해서 전자현미경이 1950년에 드디어 헬스케어 환경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자현미경의 발명은 그 인류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생명에서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 기전, 또 그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또 바이러스, 또 뭐 박테리아 등 생명체의 어떤 생명 현상 이런 메커니즘을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마침내 원자의 배열까지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 현상 가운데 또 뭐 세포나 또 분자 수준, 또 원자 수준에서의 그 생물학적 현상과 또 생화학적 그런 현상을 규명하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전자현미경이 발명되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의과학 어떤 의료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자의 배열까지 확인할 정도로 전자현미경 발명이 큰 역할을 했었고 이제 한 10년 뒤쯤에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가 드디어 장비가 개발되었습니다. 양전자 우리 PET라고 그래요. PET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전자 이 방출 단층 촬영 기기는 양전자 여기 이름인 것처럼 양전자를 이용하는 어떤 핵의학 그 검사 방법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동연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결합한 그 의약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체내에 주입을 해서 측정하는 것이죠. 이제 그때 양전자가 이제 이런 방출되는 그 이런 촬영기를 이용해서 또 이를 양전자가 이제 방출되니까 그 방출되는 그 경로를 추적해서 그 체내 분포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ET는 뭐 암 검사나 또 심장 질환, 특히 뭐 뇌질환, 또 대사 과정에서도 그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그림이 양전자 PET로 통해서 얻어진 그 영상입니다. 오늘날 양전자는 그야말로 이제 양전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사선의 그 한 종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F 처리죠. 이제 F라는 F18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이 방사선 동위원소는 이제 양전자를 이제 방출합니다. 우리 몸 안에 C도 있고 N도 있고 O도 있고 F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원소들은 사실 우리 생체를 구성하는 그 어떤 주 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이용해서 뭐 치료약을 만드는 것인데 그 F18이라는 이 방사선 동위원소는 포도당이 유사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F18을 우리 체내에 주사하면 우리 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암이 생기면 암은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다 빨아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암이 있는 곳에서 당연히 포도당의 대사가 활성하게 이루어지고 또 항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18을 체내에 주입해서 양전자를 방출하면 그것이 결국은 이 암 조직에 많이 몰려서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그 인체에 그 F18이라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실 체내에 투입을 해서 이때 양전자를 이제 방출하면서 또 이 동위원소가 이제 붕괴되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 방출된 양전자가 있겠죠. 이 전자는 양선자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멸되게 되죠. 그래서 방출된 전자는 근처에 있는 이제 전자
와 만나서 이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콤비네이션이라고 하죠. 소멸을 해서 이 전자의 그 이제 소멸되면 이제 전자의 그 정지 질량이라고 하는데, 이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그 감마선 이제 에너지의 그 광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감마선이라고 해요. 그 감마선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한 개의 양전자가 방출해서 그 양전자가 근처에 있는 전자랑 만나서 소멸되면서 감마선이 두 개가 생성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두 개의 감마선은 부딪히면은 서로 이처럼 양쪽으로 튕겨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튕겨나가는 이 감마선을 이제 몸 전체에 그 감마선을 검출하는 장비를 몸 전체를 감싸서 달아놓으면 어느 위치에 어느 부위에 그 양전자가 방출이 되어서 전자가 만나서 소멸되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모아서 만든 영상이 바로 이처럼 그 페트의 영상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모든 병원에서 이처럼 핵의학과 이가 뭐 없으면은 사실 그 헬스케어를 발전시키는 데는 이제 큰 뭐 장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대형 병원에서는 이제 핵의학과가 있고 이런 고가의 그 장비들이 있습니다. 또 CT라는 컴퓨터 토모그래피,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뇌의 단면을 또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PET는 몸 전체를 스캔해서 그 몸의 정량을 검출하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97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영상 장비의 발전이 이제 점점 가속화가 됩니다. MRI라는 것이 이제 장비를 개발하게 된 시기가 되는 것인데, MRI는 우리가 이제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석으로 M이라는 것은 이제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그 공명이 R이 되는 거죠. 레조넌스, I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MRI는 자석으로 구성된 그런 장치, 자석으로 구성된, 이게 다 전부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여기 이제 장치의 그 인체에 고주파를 쏘아서 인체 부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수소가 많이 있어요. 여기 수소 그 원자 핵을 고주파와 만나서 공명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을 공명시켜서 각 조직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신호의 차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서 영상화한 장비가 바로 MRI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 속에 그 수소 원자의 그 분포를 측정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장비이고, 또 물과 또 지방의 그런 분포의 비율이나 또 우리 조직에 따라서 그 수소 원자의 분포의 비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체 조직 부위를 영상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장비가 바로 MRI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F라는 이름을 붙여서 펑셔널,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장치도 얼마 있지 않아서 개발을 했습니다. fMRI와 MRI의 그 차이는, fMRI는 산소가 많이 소비되는 그런 위치, 그리고 또 산소의 소비가 되는 그 양을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뇌의 어떤 특정 부분에 어느 부분에서 사실 산소의 소모가 많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산소의 소모가 우리 생체 시스템에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혈관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이 헤모글로빈, HB. 이 헤모글로빈이 사실은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산소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헤모글로빈이 이제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으면 옥시헤모글로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소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뇌 안에서 그만큼 뇌신경 세포의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혈액 속의 어떤 산소의 분포를 영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장비가 바로 이제 fMRI 장비가 되는데, 혈액에서의 그 산소의 수준을 그 1초마다 이제 변화하는 그런 영상을 또 구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체 안에서 1초라고 하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1초 이제 이 영상이 지나가는 속도가 1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1초에 변화되는 그런 산소의 소모량을 뇌 안에서 촬영한다면 뇌의 활성도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뇌 특정 부위에 어느 정도 신경 활성도가 증감했는가를 이 fMRI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 해상도도 높아지고 또 영상을 움직이는 또 시간 간격도 빨라져서 현재는 뭐 한 2mm 이하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0.1초의 그 시간 간격으로 이 뇌 혈류를 측정할 수가 있는 훌륭한 장비입니다. 뭐 앞으로는 뭐 0.1초도 지금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좀 느린 속도입니다만 뭐 0.01초나 그보다 더 빠른 그런 시간 간격으로 이 영상을 재현할 수 있다면 fMRI는 앞으로 그 훌륭한 그런 인체의 건강을 진단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MRI는 좀 결론적으로 뇌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거나 또 뇌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그 중요한 그런 장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MRI는 앞에서 봤던 페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영제가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혈액 안에 어떤 이제 약제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MRI는 조영제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고해상도의 그런 혈관 영상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계 그런 영상에서 뭐 뇌경색 같은 그런 어떤 질환을 진단하고 또 그 경과를 관찰하는데 매우 좋은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2차 세계대전 뭐 이 정도 일어났는데 이후에는 사실은 과학기술이 뭐 전 분야에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총체적인 어떤 헬스케어의 진화가 가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전자의 세계가 뭐 이후부터 어느 정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뭐 큰 불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 이유가 이제 전쟁에서 필요한 그 장비들이 오늘날 이제 민간 분야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상업화되어서 그 발전하는 그 어떤 기술이 점점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인공 보철물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많은 이제 군인들이 부상을 당해서 팔다리를 잃고 또 어려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모국으로 돌아왔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팔을 잃거나 다리를 잃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공 보천물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인공 보철물 개발에 박차를 기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실 재활의 훈련이나 또 인공 보철물을 개발해서 그들의 신체에 이제 삽입을 하고 또 그들이 정상적으로 또 사회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 70년대, 80년대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재활의학이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의학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인공심장 개발을 꿈꾸는 그런 시대가 1980년대에 이르렀습니다. 인공심장 개발은 앞서서 한 10년 전 1970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실제 10년 뒤에 어느 정도 임상에 적용할 그런 시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세계 최초의 인공심장은 그 자빅6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무게가 나가는데 실제 이것이 이제 상용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초창기에는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인공심장은 심장 판막도 들어있고 또 페이스메이커까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사람이 이제 심장을 박동시키는데 뇌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심장 자체에 그 마치 신호 발생기 같은 그런 일정한 신호가 나오는 기능을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 안에 심장 판막 그리고 페이스메이커의 기능까지 다 자연 심장이 거기 들어있죠.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이제 기능을 갖는 토탈 인공심장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토탈 완전 인공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런 연구들을 꾸준하게 완전 이식형 인공심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사실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의 하나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심장을 떼내버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완전 이식형 인공심장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수십 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자연의 심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공심장은 개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단순 인공심장을 개발하는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좌심실 보조장치가 하나의 그 인공심장의 일부의 기능을 좌심실 보조장치라는 형태로 이름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도 아마 1966년에 최초로 이제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계속 거듭 이제 발전이 되어서 오늘날 좌심실 보조장치는 상용화되어서 환자에게 실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좌심실 보조장치의 그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그 심장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좌심실에서 피가 고여지고 이 좌심실이 수축을 해서 그 피가 몸 전체로 순환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심실은 다른 그 심장보다도 근육이 아주 두껍습니다. 2cm, 3cm 이상 되는 그런 근육의 두께를 가질 정도로 이 좌심실은 굉장히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심실이 사실 워크호스와 같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계속 일만 하게 되는, 같은 일만 평생 동안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좌심실 보조장치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완전 이식형 인공심장을 개발하면 좋지만 이것이 이제 실패함으로써 대안으로 나온 것이 좌심실 보조장치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의 심장은 이 좌심실에 문제가 있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좌심실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부하가 크게 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좌심실을 적절하게 치료만 한다면 상당수의 심장병 환자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좌심실에 문제가 있는 환자인데 이 환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다른 환자로부터 심장을 예를 들어서 이식을 받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심장을. 근데 심장을 이식을 받으려면 현재 이 환자가 이식 받는 기간 동안에 도무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기다리다가 사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을 잠시 쉬게 하거나 또 좌심실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특정 심장의 질환이 있다 할지라도 심장 전체 부담을 줄여준다면 심장 이식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이 환자가 생존할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좌심실 보조장치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 보조장치에 여기 이제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펌프가. 그래서 좌심실에 그 근육에 이렇게 카세타를 넣어서 피가 고이면 모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대동맥으로 올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터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가 이제 배터리로 이제 구현이 됩니다. 배터리로. 근데 이 배터리가 몸 안에 없고 바깥에 있어요. 몸 안에 없고. 그래서 이 배터리는 여기 이제 선을 타서 여기가 이제 제어 부분인데 이 제어 부분이 다이렉트로 배터리에 연결돼 있죠. 그죠? 배터리 연결돼 있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이 제어 부분을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오늘날 이 좌심실 보조 장치를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좌심실 보조 장치가 이식이 된 환자에게는 몸 안에 어떤 선도 나오질 않아요. 모든 선이 몸 안에 있고 바깥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깥에 있는 배터리가 뭐 문제가 일으키면은 에너지가 끊겨서 이 보조 장치는 스탑하고 환자는 사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몸 안에도 배터리를 이식을 해서 이 배터리가 바깥에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충전이 되고 이 충전된 에너지가 계속해서 엘바드를 좌심실 보조 장치를 구동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용어가 L이라는 것은 left고 V라는 것은 ventricular라는 심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A는 assistant 그리고 devic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심실 보조 장치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제 1980년으로 올라올 때에 한 후반대에 이제 텔레메트리가 활성화가 됩니다. 뭐 아마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퍼스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전자혁명의 시대라 할 수 있겠죠. 이 텔레메트리 장비를 이제 사용해서 어떤 구속적인 그 병원의 환경에서 무구속 상태의 그 환경으로 병원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기술이 바로 텔레메트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가 이제 무선으로 그 환자의 심장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자에서 나오는 그 심장의 그 여러 가지 전기 신호를 무선 통신 기법을 통해서 그 의사가 언제 어디서나 병원 안에서 환자의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또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유선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불편하겠죠. 병원 내에서만 또 환자를 케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이제 무선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환자의 그 데이터를 특정한 어떤 구속된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언제든지 또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그 모니터링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바로 텔레메트리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인공심장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인간의 모든 장기를 실제 한번 뭐 인공폐, 인공신장, 뭐 인공췌장 이런 것들 앞으로 아티피셜 오간은 계속 개발할 가능성이 높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개발의 발전 속도도 매우 빠를 것이다 예측이 됩니다. 이제 1990년도로 올라옵니다. 이때는 이제 인간 제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거의 10년에 걸쳐서 그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풀어냈고 그것을 이제 해독해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유전자 수준에서의 그 헬스케어가 이제 발전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포 수준과 또 분자 수준에서 분자 수준보다 더 세밀한 그런 유전자 수준까지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헬스케어가 이제 이쪽 분야에도 급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이전에는 뭐 잘 알다시피 비교적 큰 뭐 장기나 또 세포 단위나 또 분자 뭐 분자까지는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세포 단위 수준에서 이제는 이제 세포의 분할을 또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수준, 유전자 기술이 발전한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헬스케어의 어떤 난제들을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그 해결하는데 한 발짝 다가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줄기세포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줄기세포 좀 많이 들어봤죠. 이제 줄기세포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 세포로 이 줄기세포로부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이제 세포로 변신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의 세포를 이용해서 이 세포가 뭐 심장을 또 만들 수 있고 심장을 만들 수 있고 또 폐를 만들 수 있고 그죠? 어떤 장기나 어떤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초기 단계의 세포가 이제 줄기세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줄기세포는 일반적으로 오늘날까지 배아줄기세포도 이야기하고 성체줄기세포 이런 두 가지 종류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이 세포가 대략 한 25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는 거의 모든 뭐 250여 종이 되는 그런 세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배아줄기세포인 것이고 이 성체줄기세포는 어떤 특정 질병이나 또 부상 등으로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조직을 대체하고 또 그 장기를 대체할 그런 어떤 세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바로 성체줄기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아줄기세포나 성체줄기세포는 사실은 재생의학, 재생치료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쪽 분야의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게 된 그런 시기가 이때쯤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기 복제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줄기세포가 갖고 있어서 이 줄기세포로 세포를 이용해서 의과학 분야에 그런 또 특히 재생의학이나 뭐 이런 재생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분야에 앞으로 그 응용은 사실은 무한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줄기세포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아, 줄기세포는 이제 자신의 몸에서 이제 세포를 추출해서 장기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에, 장기 이식을 해도 전혀 면역 거부 반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줄기세포로 원하는 그런 장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예측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좋은 어, 뉴스일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큰 재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생명윤리 문제를 대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 기술의 그 문제가 이제는 이제 헬스케어 기술이라는 그런 어떤 기술 영역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유전자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잘못 응용하게 되면 이 사회적인 재앙으로 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헬스케어 기술은 윤리적 영역으로 함께 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헬스케어 기술의 그 영역이 이제 하나 더 윤리 문제로 도입된 그런 시기가 이제 2000년대부터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뭐 나노 기술이나 여러분 잘 아는 조직공학, 뭐 인공장기 이런 것들과 이제 유전자와 관련된 혹은 줄기세포와 관련된 것들과 결합하면서 뭐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 그것이 이제 현실 세계로 바짝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유전자 과외 기술도 이 시대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유전자,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컷해서 새 유전자로 이제 대체하는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노인의 치매를 관장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잘라내서 정상 유전자로 대체할 수 있다면 이제 치매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암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유전자 과외 기술이 있다. 이것 또한 윤리 영역에서는 아주 큰 문제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 과외 기술에 그 해당하는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사회 각계 가층에 있어서 윤리 문제를 대두해서 유전자 가해 기술은 사라져야 하는 기술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또 극단적에 있는 그런 액티비스트들도 있는 것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뭐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201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한 시대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먼 거리에 와야 하고 또 먼 거리에서 비록 왔다 할지라도 뭐 1시간 이상 기다리고 뭐 1, 2분 정도 의사와 면담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여러분들 아마 불편한 거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진료라는 개념이 2010년에 이제 도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의사가 병원에서 또 환자가 가정에서 진료를 행하는 그런 원격 진료로 이 의료 행위를 한다면 환자나 또 의사가 아주 그 편하게 또 환자는 이제 충분한 그 건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또 의사는 병원에서 또 오피스에서 직접 진료하기 때문에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바로 이제 원격 진료인데 이 원격 진료의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이 원격 진료로 진단해서 환자에게 처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최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이 원격 진료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법이나 규제를 풀어서 이런 원격 진료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원격 진로라는 것은 이제 뭐 지역적 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어떤 의료 혜택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참 좋은 기술이 될 수 있고 또 맞춤형 그런 치료도 가능한 그런 시대를 열려면 이런 원격 진료도 반드시 따라와야 할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스마트폰 앱에도 이제 일부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기술도 도입되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서 실제 여러분들 스마트폰 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한번 생체 신호를 측정해보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바이오메딕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하나의 뭐 야심찬 꿈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안으로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의료 기술들이 넣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아주 큰 포부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POC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포인트 오브 케어라는데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즉시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 POC 헬스케어 기술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면서 이 POC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진단하고 치료한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바로 진단하는 거. 그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6시간, 7시간이 걸립니다.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빨리 걸리지만 해외에서는 뭐 더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POC 기술이 발달이 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체크업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뭐 이처럼 강한 뭐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래 헬스케어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1, 2스 케어였던 거죠. 1, 2스 케어라는 것은 병이 나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그런 질병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헬스케어였다면 이제는 질병이 발병 전에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로 헬스케어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아보고 그 건강을 체크업해서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스마트폰이나 다른 장비를 통해서 워닝을 갖게 되고 그 워닝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할지 1, 2스 케어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웰니스 케어 쪽으로 지켜보다가 해야 할지 등등 여러 가지 스스로 자가 판단하는 능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헬스케어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0년 이제 이후 이제 앞으로는 2020년대에 이제 우리가 금년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 진입하면서 헬스케어 기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달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로봇, IoT 기술 이런 신기술과 또 헬스케어 기술 이를 조합으로 서로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분야의 그 헬스케어 기술로 분명히 그 2020년대에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헬스케어 가운데 이제 가장 최근 많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로봇 수술, 뭐 인공지능 진단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헬스케어 앞에 뭐 각종 진단 치료 이 앞에 인공지능이 붙어서 새로운 형태의 헬스케어 분야를 이제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과목에도 AI 헬스케어죠. AI 헬스케어, 인공지능 헬스케어라는 교과목입니다. 그러려면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야 하고 또 그래야만이 새로운 헬스케어의 그런 분야에
또 여러분들이 사실 리더로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기계학습. 그래서 기계학습이 뭐냐? 이 기계학습이 중요한 겁니다. 기계학습은 이제 우리 인공지능 헬스케어를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술이고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기계학습은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기계학습은 어떤 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 그런 옛날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날 기계학습의 정의 일부인데 그 지금의 프로그램 방식을 한번 간단히 소개해 볼까요? 지금의 프로그램 방식은 X를 입력으로 놓고 이 X가 입력이 뭐 10보다 크면 Y를 나오라, 또 Y가 출력이 되어라 라고 하면 입력을 보면 Y 값을 알 수 있는 결과값 예측 가능한 것이 사실 오늘날 지금까지의 알고리즘이고 이것은 정해진 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도 X가 뭐이면 Y는 이렇게 나오라. 또 X가 얼마 값 중간에 들어가면 Y 출력 값은 뭐 C로 나와야 된다. 이처럼 입력 값을 정해놓고 출력을 충분히 예측하게 프로그램을 한 것이 오늘날 그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인데 이 기계학습은 이런 오늘날의 이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알고리즘 같이 작동하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뭐 결과값이 오차가 크게 날 수도 있지만 입력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오차는 점점 줄어들어서 사실은 진실에 가까운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이 중에 입력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신경망 이론이 있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던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전체 중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신경망 그 이론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히 그 기계학습이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입력 데이터를 이제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 입력 데이터가 필요 없이 뭐 기계학습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만들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 입력 데이터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관계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가능성을 뭐 진단하는 헬스케어 인공지능 헬스케어를 만든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는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뇌졸중에 걸린 환자로부터 과거의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겠죠. 뭐 혈압이나 당뇨나 뭐 나이나 뭐 남자나 여자냐 혹은 몸무게나 뭐 이런 일반적인 어떤 생체 정보 또 개인의 정보가 입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뭐 혈액 성분이 어떠했고 뭐 생화학적인 어떤 정보들이 어떠했고 이런 정보들이 쭉 들어올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알고리즘에 입력되어서 이 상호 관계가 어떠한지 뇌졸중과 뭐 혈압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 뇌졸중과 또 나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관계성을 학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의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또 들어오겠죠.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조금 전에 봤던 이 관계성을 이런 관계성의 그 알고리즘을 이제 직접 적용해 보는 모델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구축해서 직접 적응하고 또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예측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학적이기 때문에 뭐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당신은 현재 이 시점에 뇌졸중 걸릴 확률은 뭐 5%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면은 현재 당신은 뭐 70세 나이쯤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헬스케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70세에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뭐 50%가 됩니다. 이와 같이 확률적 예측을 통해서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계학습이 되겠습니다. 원시 시대에서부터 또 BC 1000년, 3000년, 1000년, 또 BC 460년 히포크라테스, 그리고 1592년 그죠? 갈릴레오, 그 다음에 또 물론 그 전에 이제 미켈란젤로나 뭐 훌륭한 화가도 있었고, 또 이제 나이팅게일로 올라오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 뭐 인공심장도 올라오고, 그리고 90년대 뭐 텔레메트리나 뭐 또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서 2020년 거쳐서 이제 앞으로의 헬스케어의 모습은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헬스케어가 대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헬스케어의 기술들을 모르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창의적인 획기적인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빅데이터나 뭐 인공지능이나 IoT나 이런 기술들은 여러분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한림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서 공부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공학도가 바라보는 이제 헬스케어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질문, 뭐 공학도가 바라보는 헬스케어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바라보는 헬스케어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직접 바라보는 헬스케어가 미래에는 어떤 모양으로 발전할 것입니까? 아마도 이제 수업을 잘 들었던 학생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언어로 헬스케어의 발전사를 소개하고 또 자신의 언어로 미래 헬스케어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모두 뭐 답이죠. 틀린 거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엔지니어로서 그 헬스케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또 헬스케어 분야에서 자신의 그런 노력들이 기여가 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는 반드시 전기현상, 물리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생체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체 안에서 작동되는 전기현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AI 헬스케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엔지니어의 한 분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스템 해석이나 또 신호 해석이나 또 통신이나 컴퓨터 기술이나 뭐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나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이것은 그 현재 헬스케어 기술에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난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헬스케어에 해당하는 뭐 생체내에서 작동하는 전기적 현상만은 달랑 알아서 이런 헬스케어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인 여러 전공 분야에서 나타나는 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소개했던 시스템이나 신호이사 회로나 통신이나 반도체나 뭐 이런 멀티미디어나 이런 뭐 여러 분야의 그 기술들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헬스케어 분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이제 생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정기적 현상들을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또 센서를 통해서 진짜 이제 우리 몸에 정극이라는 센서를 부착하면 몸에서 전류가 생체 밖으로 몸 밖으로 뽑아서 나옵니다. 이런 원리들을 또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체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해서 생체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생체 데이터를 받으면 이것을 해석하는 여러 종류들이 있겠죠. 그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이 생체 데이터를 받으면 이것을 이제 분류하는 뭐 그런 작업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기계학습의 원리를 이해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참으로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생체 신호와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 생체 신호가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주교재 4장에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현상을 배우게 되고 그로부터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헬스케어 장비들이 많이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 수업을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